3주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경제 상황, 주식시장 난리가 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3%대가 열렸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희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 돌파다. 계속 갈 것입니까? 더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상하기는 한은은 이번에 이제 최종 한 3.5%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 한 다음 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물가 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본적인 물가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근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했죠. 그게 네. 아니라 올해 남은 2번 더. 4연속이 아니라 5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그러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7, 8%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3%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번 금통위는 다소 이례적으로 이창용 총재 포함해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소수 의견 냈어요. 빅스텝하지 말자. 왜냐? 가계이자 부담도 있고 소비 경기 위축된다라는 우려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는 한 번, 11월에 한 번 남았어요. 금통위가. 한 번에서 야,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금통위원이 2명이면 연말에 빅스텝 가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연거푸 3발짝씩 3번이 아니라 5번 가겠다? 그리고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5%도 갈 수 있어?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금통위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한 게 매번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가면 우리도 또 한 번 빅스텝, 연거퍼 이제 올해 한 해만 3번 빅스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가면 우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 미국은 4.75. 얼마나 벌어지죠? 최고 1.25%포인트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한은은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더 급속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물가 뭐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왜? 환율이 높으니까. 환율 때문에. 에너지 수입은 조금 줄었는데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 수입 물가라는 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10월 되면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이 있고요. 또 국제유가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한다고 해서 11월 감산한다고 해서 국제유가 뛰고 있고요. 불안한 요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한은은 경기를 포기할 건가, 물가를 잡을 건가, 환율 방어할 건가, 요거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은이 그동안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0.5%였어요. 네. 0.5인데 지금 3%예요. 1년 2개월 새 8차례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2.5%포인트 금리가 오른 거예요. 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 도대체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한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다른 이제 총 누적으로 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한 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물가만 잡느냐? 대가가 아주 심하다. 어떤 것까지 영향을 첫 번째, 미치나요? 가장 큰 건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 대출이자 폭탄인데요. 한은은 기준금리가 한 단계 0.25%만 올라도 가계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4천 원 추가되는데 이게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연간 164만 원의 평균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7% 초반이고요. 오늘 코픽스 금리 발표돼요.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이게 아마 7% 넘어 8%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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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소비하고 경제 성장률도 내려요. 요번에 빅스텝 하나만으로도 소비는 0.5%포인트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0.1%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빅스텝 해가지고 잡으라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오히려 가계이자 부담 늘리고 소비하고 경기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1월부터 8월까지 봤더니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평균 1000건이라면 25건 정도로 줄었어요.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급매물이 거래되면 그게 가격이 돼서 또 급매물로 계속 가격이 낮아지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주간 기준 20주 연속, 전국적으로 22, 3주 연속 타락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분양시장에도 마찬가지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악성 미분양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영향을 안 받는 게 사실 상가와 꼬마 빌딩과 같은 상업용 건물인데 여기도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만일 특히 지금 세제 관련해서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이거는 사실 법정에서 이제 이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양도세 중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에요. 그럼 연말 되면 더 심락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 시장 역시 동반 침체를 하고 있는데 전세는 아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100만 원이 넘는 월세여도 특강통 준세 우려로 인해서 월세 주세요. 월세 주세요. 로 지금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의 금융 위기라고 지금 보여주는 나라잖아요. 자, 이게 좀 어디까지 가능한 상황일까요? 금융 위기 가능성? 블룸버그가 제2의 아시안 외환위기 가능성 언급하면서 한국의 원화, 필리핀의 페소와 태국의 바트와 네. 이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보더랬어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랑 여기 왜 같이 체급이 달라요. 우리랑 체급이 다른데 여기다 시켜놨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주장에는 반대예요. 여기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데 이들 주장은 뭐냐.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엔화는 32년 만에 최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유안화와 일본 엔화가 폭락하게 되면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이탈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는 경상수지까지 적자 상태로 된 우리 8월에 한번 적자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에서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무역 수출입뿐만이 아니라 자본 이동 그리고 서비스 수지라고 해서 여행 수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상수지는 이자와 배당이 빠져나가는 4월을 제외하고 매번 흑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좋지 않아요. 8월에는. 코로나 풀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부신들 더 많아졌어요. 서비스 수지가 굉장히 적자형 크기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세계 9위 수준, 8,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는 있다. 우리가 IMF 때는 이게 30억 달러대로 내려갔었어요. 네. 그 단기 외채 부중도 IMF 당시에는 거의 한 280%대였는데 지금 40% 초반이거든요. 물론 약간 위험한 건 있어요.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연중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빌려준 돈이 더 많다. 받을 돈이 더 많다. 갚을 돈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위기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침체 징후가 IMF는 전 세계 33%가 침체 빠질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시아 국가가 흔들리게 되면 도미노처럼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휩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대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네. 올해가 어렵고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 서민, 취약계층 좀 더 살펴라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30조 원 상당으로 해서 일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과도하게 빚지셨던 분들 탕감해주거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거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아마 오늘까지 받을 거예요. 이게 한 25조 원인데 신통치 않아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뭐 신청 이 25조 원 배당 중에 거의 한 3조 원 정도밖에 지금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새출발기금 30조 원도 너무 좀 적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율 안정이거든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우리 아마 키코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옛날에 수출은 잘 됐는데 환해제를 잘못해서 흑자 도산했던 기업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환율 전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달러 초강세에 따른 원화의 약세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대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 중견 기업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정부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통화수합을 목매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 돈을 흡수하고 있는 시장에서 달러 달라고 주선 국가가 200여 개가 되는데 거기다 한국만 이쁘다고, 한국 이쁘니까 여기서 통화 수합 해주겠다, 달러 풀겠다, 이거는 정책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미국이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대만계 업체가 한국에 7조 달러 투자하려던 걸 미국이 낚아채 갔어요. 자, 그걸 감안하게 되면 만에 하나 우리가 미국으로 갈 투자를 낚아채 갔다? 후폭풍 감당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못하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게 되면 지금은 건건이에요. 건건이. 우리가 안보라고 해서 경제동맹 아니다. 굉장히 눈치 보면서 플랜 B를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네가 뭔디님께서 2만 원이나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어우,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저도 삼성전자 샀다가 망했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반도체를 주축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않다. 이거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그 어닝 시즌에, 국내 어닝 시즌의 폼은 삼성전자가 늘 열어요. 3분기 잠정 가이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나쁘지 않아요. 76조 원. 분기 기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문제예요.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상당인데 1년 전에 비해서 32%가 줄었습니다. 11조 원대 후반 정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밑도니까 증권가에서는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반도체예요. 캐시카우가. 반도체가 지금 2달 연속 수출이 줄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는 위축되고 있어요. 반도체 재고 IT 기업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반도체 재고 쌓아놓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만 지금 재고로 누적돼 있는 게 50조 원이 넘어요.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한 재고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풀릴 거냐. 4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더 떨어질 것이다. 네. 2배 이상, 22자릿수 이상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네. 아마 이게 단기간에 어떤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닝 쇼크 사실 지난 3월에 실적 엄청 좋았을 때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이거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닝 쇼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사람들이 예전 것하고 요번 것하고 같이 계산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 기대감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산 고점이 8만 원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5만 원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뭐 3만 원대 얘기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8만 원대에 산 사람들이 지금 내가 투매해가지고 다시 사서 다시 하다 이렇게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지하가 어디까지 보자. 그리고 내년 3월 되면은 좀 괜찮아질 거다. 이래가지고 좀 기다리는 관망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맞아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맞는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실적 발표와 상관없이 계속 내려왔던 건 외국인들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게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팔아서 달러를 가져갔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떨어졌던 게 문제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도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ARM이라는 이제 배면모래 반도체 업체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독과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한테 밀리고 있어요. 여기 1등 하겠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안 좋아. 왜 밀리지? 수율이 안 좋아요.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대만 반도체는 걔네는 공장만 갖고 있고 설계도 주면 그걸 잘 만드는 업체야. 네, 잘 30년만 만들죠. 그것만 파왔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그 설계 도면까지 그리는 업체야. 그러니까 뭐 애플과 같은 그런 큰 업체가 대만 반도체한테 일감 주지 삼성한테 일감을 안 줘요. 도면 보고서 그 기술을 베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거 어떻게 이걸 난관을 타개해야 되느냐. 어차피 미래 먹거리 초격차 기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삼성한테 오게끔 만들어요, 고객들을. 아니 그래서 영국의 그 AMR인가요? ARM.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그거. 네. 그걸 원래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여기저기 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 니네가 독점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가 다 탐내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삼성이 그 포인트만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 포인트가 포인트를 못 받아와요? 승자의 저주. 가격이 너무 그래서 비싸. 승자의 저주입니다. 5조에서 최고 1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매출이 2조가 채 안 돼. 근데 삼성은 150조까지 넣어서라도 그걸 가져오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은 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반독점 당국, 유럽연합, 미국, 다 반대한다? 중국, 일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경쟁 당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기술력이 큰 삼성이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하려다가 좌절된 이유가 바로 실패했죠. 유럽 당국, 미국까지도 승인 안 내줬어요. 다 안 해줘서. 네, 그래서 한국에 만일 삼성전자가 한다, 더 큰 기업이 등치가 더 크고 사이즈가 더 큰 기업이 ARM을 먹는다, 이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할게.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아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제가 늘상 비유할 때 이런 얘기예요. 동네 깡패도 정규 회장한테는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이에요. 내가 아무리 독점적 지위라고 하더라도 네. 나를 때리면 전 세계 균형이 망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IC 분야에서 대만 반도체를 추월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RM이든 아니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피니온이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매몰려 나와 있는 네. 이런 기업들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좀 몸집을 좀 키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소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